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놀면서도 잘 사는 게 꿈입니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편성준, 발행은 몽수부입니다. 이 책은 20년 넘게 카피라이터로 살며 글을 써오던 저자와 출판사를 다니던 그의 아내가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되는 인생을 즐겁게 쉬지 않고 노는 것에 관한 글입니다. 저자는 쉰다는 것과 논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나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벌던 돈의 반도 못 벌 게 뻔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 부부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견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방향 전환을 하면서 좋은 가방, 좋은 오디오, 고급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기중품들을 소장 목록에서 지우고 그 대신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찾아보자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서 모임, 한옥 고치는 스토리 등 글을 쓰며 직장인보다 더 바쁠 때도 많지만 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에 돈은 적게 벌더라도 보람이 있고 많이 벌 생각보다는 많이 놀 생각을 하기에 이들 부부는 지금도 깔깔거리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별빛은 옆으로 쳐다볼 때 더 많이 보인다며 앞으로만 질주하지 말고 곁눈질도 하라는 메시지를 유머와 진지함을 곁들여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놀면서도 잘 사는 게 꿈입니다. 회사를 안 다니면 정말 굶게 될까? 대학 졸업 이후로 직장 생활을 계속해왔던 아내와 나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곧잘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고는 둘 다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어쩌다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이 돈을 벌어 오면 되지라는 속 편한 소리를 하고는 다시 술잔을 부딪혔다. 그때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걸 상상하지 못해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 다니던 대형 출판사를 그만둔 뒤 직접 출판 기획을 준비 중인 아내는 아직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부업 삼아 일주일에 사흘 정도 나가 일해주던 출판사도 사정이 생겨 그만둔 상황이었다. 한편 나는 다니던 CM 프로덕션에서 자존감이 심하게 상하는 일을 겪은 다음 날 새벽, 이제는 정말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빚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냥 참고 꾸역꾸역 다니는 게 옳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가 꿈꾸던 삶이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이제는 광고 카피라이터의 경력을 접고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며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일부러 넘어져서 더는 못 걷겠다고 자기 체면을 걸고 나는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뾰족한 대안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이상한 낙관주의를 마음에 심고 서울 한복판 을지병원 사거리에 서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의 무모한 결정을 태연히 받아주는 아내가 고마웠다.
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과 시간에 불쑥 전화를 해서는 나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둬야겠어 라고 말했을 때 흔쾌히 그래 잘 생각했어 결심하느라 애썼겠네 라고 해준 아내는 일요일에 카쉐어링 서비스에서 차를 빌려 회사에 있던 책과 짐을 모두 싣고 집으로 왔을 때도 진심으로 퇴직을 축하해 주었다. 그냥 말로만 축하해 준 게 아니라 한 달짜리 제주도 여행까지 선물해 주었다. 당시 제주도에 별장을 지어놓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지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한 달간 나 혼자 글을 쓰며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혼자 산책을 하고 이 책의 초고를 비롯한 이런저런 글들을 썼다. 회사에 다닐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인생에 대한 관조였고 내면과의 깊은 대화였다. 원고를 쓰는 것 외에 혼자 지내는 나의 일상을 소재로 일기를 쓰기도 했다. 남자 혼자 집에서 지내는데 무슨 쓸 이야기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그날 읽은 책 이야기나 카페나 슈퍼에 갔던 사연만으로도 하루의 이야기는 차고 넘쳤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카페를 나와 어제 갔던 동네 슈퍼에 다시 들렀다. 밤에 혼자 소주라도 마시고 싶어지면 속수무책이라 미리 한 병 사놓으려는 속셈에서였다. 한라산 소주를 한 병 집어들고 매대에 쌓여있는 참치캔을 고르다가 무심코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공교롭게도 밑에 달걀판이 있었다. 참치캔이 달걀을 2개나 깼다. 나는 아저씨에게 달걀을 깨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수도가에 가서 달걀이 묻은 참치캔을 씻으며 멀쩡한 달걀 3개만 달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우주에 살았으면 안 깨졌을 텐데 지구에 살아서 라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중력 때문에 깨졌다는 것이다. 2번째 보는 사이인데 이 정도 농담을 하다니 꽤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이분을 중력 아저씨라고 불러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독서 모임인 독하다 토요일에 참석차 서울로 올라왔던 주말 이틀을 빼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이 글들은 아내 없이 제주에서 한 달 살기라는 제목으로 브런치에 연재를 했는데 다들 제주나 한 달 살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법 반응이 좋아서 결국 아내의 글과 함께 묶어 전자책으로 출간까지 하게 되었다. 둘 다 회사는 안 다니지만 우리는 제법 바빴다. 알고 지내던 홍보회사 대표팀의 의뢰로 전국의 스마트팜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써서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렌터카를 몰고 약 한 달간 나만의 농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스마트 파머들의 성공과 꿈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호텔과 모텔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덕분에 드라이브인 모텔과 무인 모텔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알게 되었으며 요즘 모텔 이용자들은 침실불을 끄면 유리창을 통해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욕실에서 샤워나 거품 목욕을 즐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소설을 읽는 독서 모임 독하다 토요일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회원을 모집하는데 어느덧 시즌4가 끝났고 시간이 되는 토요일에 모여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토요 식충단에서도 간헐적으로 활동을 했다. 나는 그동안의 카피라이터 경험을 살려 제주도에 있을 때 인터넷 포털에 연재를 시작한 글은 짧게 여우는 길게라는 짧은 글쓰기 칼럼을 매주 쓰고 있었고 30회 분량으로 매주 쓰는 게 계약 조건이었다. 누구나 다 쓰는 영화 리뷰 말고 극장 칼럼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라 어렸을 때 갔던 양지극장, 국제극장 등의 추억을 바탕으로
내 영화로운 나날들이라는 칼럼을 브런치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약간의 돈이 생겼는데 아내가 그 돈으로 평소 눈독 들였던 도시형 한옥을 계약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이사 준비를 해야 했다. 아내와 나는 이번 한옥 공사는 한옥 전문 목수님과 함께하는 작업이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을 해두는 게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철거 단계부터 사진을 찍고 도시형 한옥 수리하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쓴 글은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에 자주 올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평일에도 부부가 나란히 현장에 들러 한옥 수리를 지켜보고 매일 글을 쓰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물었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둘 다 놀고 있습니다. 하. 논다는 것은 쉰다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은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보려는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고. 얼마 전에 만났던 한 출판사 대표님은 무슨 얘기 끝에 우리가 2달 뒤엔 생활비가 모두 바닥난다라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떨린다. 돈도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돈은 늘 모자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뭔가를 계속 기획하고 시도하면 새로운 기회는 늘 온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 미뤄왔던 일상의 행복들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비싼 가방이나 좋은 오디오, 고급 자동차 등 눈에 보이는 기중품들을 소장 목록에서 지웠다. 그 대신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찾아보자고 다짐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젠 알고 있다. 누구든 회사를 그만두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걷어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은 열린다. 공원에 불륜 커플들. 나는 평생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던 남자였고 아내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던 여자였다. 그런데도 둘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아마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했기 때문일 것이다. 뒤늦게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아내와 나는 살림을 합치고 결혼식을 올리던 4년여의 나날을 서울 성수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성수동에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출퇴근이나 외출을 하기 위해 전철을 타려면 반드시 뚝섬 유원지 공원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점이었다. 뚝섬 유원지역에서 내려 집까지 이어진 공원길엔 새들이 노니는 푸르른 나무와 꽃들, 그리고 깨끗한 보도블럭이 기분 좋게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깨끗한 벤치와 쾌적한 화장실이 있었다. 특히 화장실은 나처럼 갑자기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잦은 인간에겐 정말 고마운 시설이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함께 웃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서로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맡기고 화장실로 뛰어가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똥오줌 걱정 없이 여유 있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평화로운 벤치들이 널려있는 공원을 너무나 사랑했다. 사람들은 공원에 와서 산책도 하고 체조도 했다. 아침부터 모여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클라이밍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암벽 등반 연습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뚝섬유원지 공원 안 인곡 암벽에 오르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아는 얼굴을 만나기도 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도배를 해주신 지물포의 여사장님이었다. 암벽 등방 장비를 갖추고 절벽을 오르는 사장님의 모습은 도배를 할 때나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새롭고도 멋있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많은 사람이 공원을 찾았다. 특히 젊은이들이나 데이트족들이 와서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를 마시거나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밤이면 버스킹을 하는 뮤지션들도 있었고 마술쇼를 하는 사람, 혼자서 색스폰 연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원이라는 열린 공간은 숨가쁘던 일상을 잠깐 멈추고 각자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바라보거나 보여주는 곳이었다. 우리는 햇볕 좋은 봄날이나 가을의 휴일이면 작은 그늘막과 돗자리를 들고 공원 잔디밭으로 나갔다. 가끔은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함께 공원으로 나가 간단한 와인 파티를 열기도 했다.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아내는 공원에 있는 커플들의 뒷모습만 봐도 부부인지 불륜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손을 꼭 잡거나 서로의 손을 지나치게 다정히 어루만지며 가는 커플은 거의 다 불륜이라는 것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다시 사람들을 쳐다보니 정말 그런 것도 같았다. 일단 부부는 나란히 서서 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남편이 앞서 걷고 아내는 2보 이상 떨어져 걷는 경우가 흔했다. 저 사람들도 처음엔 나란히 손을 잡고 걸었을 텐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래 하면서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공원을 걸을 때면 장난처럼 불륜 커플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다. 내가 아내의 손을 잡아 끌거나 허리를 감싸 안으면 아내가 어머 왜 이러세요? 라고 외치는 시기였다. 불륜 커플 흉내를 내면서 생각했다. 왜 결혼을 하고 나면 두 남녀는 더 이상 서로를 애틋해하지 않는 걸까? 왜 부부끼리는 서로 애정 표현을 삼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섹스를 한 게 언제였더라?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점잖은 언어 생활인 것처럼 되어버렸을까? 성북동으로 이사를 온 뒤 둘 다 소속 없이 노는 사람이 된 우리는 지금도 길을 갈 땐 여전히 손을 잡고 걸으며 실없는 농담을 쉴 새 없이 주고받는다. 많은 사람이 SNS에 올린 우리의 엉뚱하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기해한다. 둘 다 놀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느냐고 걱정도 해준다. 뭔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라고 돈 걱정을 안 할 리가 없다. 어쩌다가 생긴 돈까지 한옥 수리하는데 쏟아붓느라 돈 걱정은 오히려 전보다 더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한다. 내가 광고회사를 다닐 때에 비하면 글을 써서 버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 아내가 하는 기획들도 품만 들고 돈이 안 될 때가 더 많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에 돈은 적게 벌더라도 보람이 있다. 우리는 많이 벌 생각보다는 많이 놀 생각을 하기에 지금도 공원의 불륜 커플처럼 깔깔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사동 가로수길의 술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노는 방법이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다. 아직도 가슴이 뛰는 이유. 코미디의 명가 워킹 타이틀에서 제작한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좋아한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떠오르던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 콘텐츠인데 특히 자신의 친한 친구와 결혼한 키이라 나이틀리에게 찾아가
스케치북을 넘겨가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사랑 고백을 하는 남자의 장면이 유명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인터넷에서 러브 액츄얼리 무삭제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영화에 무슨 무삭제판이 있어? 하면서도 호기심에 다운로드해 보았더니 거기엔 우리나라 상영 당시 통째로 삭제된 포르노 배우 커플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성인 영화 촬영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 둘 다 직업이 포르노 배우이다 보니 첫 만남부터 나체일 수밖에 없었다. 촬영 현장에서 조명 체크를 하는 스태프 사이로 둘 다 벌거벗은 채 점잖게 인사를 하는 두 사람의 상황이 묘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런데 첫눈에 서로 호감을 느껴버린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뒤 가벼운 데이트를 하고 저녁에 집 앞까지 여자를 바래다 주면서 마지막에 굿나이트 키스를 하는 장면이 그렇게 풋풋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시대의 연애에 대한 사람들의 굴절된 욕망을 잘 뒤집어서 표현한 장면 아닐까 생각한다.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 덕분에 더 공감이 가는 아이디어였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하다. 아무리 프리섹스와 인스턴트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해도 결국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연애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순간의 희열 또는 연애가 막 시작될 때 그 짜릿한 환희 아닐까.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연애 감정은 중요하다.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의 연애 감정은 더욱 그렇다. 뚱딴지같이 아내와 무슨 연애냐고 질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내와의 연애만큼 유리한 선택은 없다. 결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번민하는 수많은 불행아를 보라. 나는 가장 예쁜 여자는 처음 만난 여자라고 외치는 카사노바들이 부럽지 않다. 그들은 그만큼 상상력과 관찰력이 부족한 것이다. 혹시 당신이 이혼남이나 이혼녀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과 이혼한 그 사람이 다른 파트너와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아내는 가끔 금요일 오후에 아무런 예고 없이 토요일 조조 영화 티켓을 2장 산 뒤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내올 때가 있다. 마침 나도 보고 싶었던 영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반가워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극장에 같이 가자고 하는 아내의 애틋한 마음이다. 극장에 간다는 건 영화를 본다는 거 이상의 의미다. 함께 걷거나 전철을 타고 극장까지 가서 깜깜한 상영관에 들어가 집중해서 영화에 푹 빠지는 게 첫 번째 즐거움이라면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 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방금 봤던 영화에 대해 나누는 작은 귓속말들은 두 번째로 누리는 즐거움이다. 영화관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시내 음식점에 가서 늦은 점심을 먹는 데이트는 세 번째 즐거움이다. 둘은 부부지만 이런 순간만큼은 애인이 된다. 극장 티켓 2장만으로도 이런 설렘을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내가 아는 까닭이고 내가 아직도 아내와 연애를 할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리 간단한 생물이 아니다.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새로운 점이 나오는 화수분 같은 존재다. 그리고 좋은 관계란 그것들을 잘 찾아내고 소중히 가꾸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것이다. 다행히 아내는 아직도 나를 만나러 오는 길이면 가슴이 뛴다고 한다. 아직은 볼 때마다 내가 반가운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확실히 행운아들이다. 아내와 나는. 아내는 TV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도 드라마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다. 나는 음악만 틀어놓고 책을 읽어도
곧 그 음악에 빨려 들어가 읽던 책에서 길을 읽기 일수다. 아내는 운전면허가 있지만 무서우면 눈을 감는 버릇 때문에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운전면허가 있지만 이미 차를 판지 10년이 지났고 이젠 필요할 때 렌터카를 빌려 가끔 운전을 한다. 사실 운전이 좀 싫고 무섭다. 아내는 유명 음식점을 많이 알고 길도 잘 찾는다. 나는 어느 걸 먹어도 대체로 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맨날 가는 집이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는 맹추다. 며칠 후 이사 갈 집을 못 찾아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다. 아내는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논리정연하게 잘 따지는 편이고 나는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웬만하면 참는 편이다. 아내는 영화배우나 가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전에 봤던 영화도 한참 보다가 이거 본 건가 보다 할 때가 많다. 나는 영화배우나 가수 이름을 지나치게 잘 기억하는 편이었는데 이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생각의 버퍼링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아내는 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하고 나는 고기도 채소도 좋아하는데 아내와 살면서 결국 나도 채소만 좋아하게 되었다. 아내는 소주 한 병이면 다이 수준에 돌입하고 나는 소주 한 병이면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는 편이라 부부의 술자리는 둘이 시작해 혼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래저래 아내와 나는 참 많이 다르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 미워하는 대상들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우리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남에게 군림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과시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을 싫어한다. 지나친 모범생을 싫어하고 기회주의자나 정치적인 사람도 싫어한다. 아내는 주변의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주변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아내나 나나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친구가 별로 없다. 같은 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내는 나에게, 나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니까. 아내가 없는 밤. 나는 평생 결혼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줄 알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결혼 생활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혼자 살아도 별로 외롭거나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게 좋았다. 이게 대인기피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게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거나 노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혼자 소파에 늘어져서 다리 한쪽만 까딱거리며 신문을 보거나 멍 때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내 그 상태가 몹시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예쁜 여자가 혼자 우리 집에 놀러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날 밤 어찌어찌 잠자리를 가질 때까지는 좋았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근데 쟨 집에 안 가나 라는 한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뱃속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 남들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상대를 만날 때에도 나는 여자들에게 개쩍은 농담이나 날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한없이 가벼운 연애 상대나 그냥 아는 오빠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그래, 가끔 이렇게 연애나 하며 살지 뭐. 결혼은 이렇게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는데 어느 날 몇 개 우연히 겹치는가 싶더니 마치 교통사고 당하듯 생각지도 않게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무엇에 홀린 듯 동거하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상하게 아내와 있으면 힘들거나 지겹지 않고 혼자 소파에 늘어져서 다리 까딱이며 신문을 보거나 멍 때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더 이상 그려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한다. 많은 커플이 그렇듯 우리도 오바마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 같은 심오한 얘기는 잘 나누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얘기나 TV 프로그램 얘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잘한 뒷담화 등을 나눈다. 그리고 서로 힘든 얘기를 거침없이 나눈다. 이게 중요하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일수록 화를 자주 내거나 무서워하거나 무감각해지는 등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어딘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표현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심리학자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그런 걸 모두 말한다.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창피한지, 아무리 바보 같은 얘기를 해도 하다못해 출근하다 바지에 똥 싼 얘기를 해도 그녀는 다 받아준다.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실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아내와 지방 호텔들을 전전하다. 회사를 그만둔 그해 가을, 아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다. 전국의 스마트팜을 돌아다니며 취재하고 그걸 글로 써서 보고서 같은 책을 한 권 만드는 일이었다. 문제는 10년 넘게 운전을 안 하던 내가 차를 직접 몰고 다니며 농부들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망설이면 기회를 놓치는 게 된다. 나는 두말 없이 찬성을 했고 아내는 아는 렌터카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한 대 계약했다. 티볼리 디젤이었다. 소형차 중에서는 그나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였고 디젤 차를 빌린 이유는 당시 그 회사의 티볼리 휘발유 차는 몽땅 대여 중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 차를 빌려 운전 연습 삼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생각이었다. 그런데 차를 빌린 지 이틀 만에 성수동 빵 공장에 갔다가 주차 요원과 시비가 붙고 타이어가 찢어지는 바람에 난리를 쳤다.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사정을 들은 렌터카 회사 사장님이 타이어값 6만 원 중 3만 원을 보조해 주는 바람에 차와 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괜찮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카톡 메신저에 남겨서 큰 위로를 주었다. 우리는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던 스마트팜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재를 다녔다. 아내가 섭외 및 인터뷰 일정 조정, 필요한 도표와 통계, 수치 등을 모두 맡았고 나는 인터뷰와 메인 기사 작성을 진행하기로 한 분업 체제였다.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강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였다. 나의 운전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 초보라서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다. 아내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데도 고속도로 출구를 못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더 돌아갈 때마다 나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전부 김제에서는 취재를 마치고 나오다가 농가 바로 앞에 있는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긴급하게 보험사를 부르기도 했다. 바퀴가 빠진 내 차를 끌어내 주려다가 농부의 차까지 수렁에 빠지는 바람에 그 보험사 직원은 차를 2대나 건져내야 했다.
농부말로는 그 배수로에 바퀴를 빠뜨리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번엔 그게 당신이었다고 하며 웃었다. 운전을 하는 바람에 즐거운 일도 많았다. 일단 그동안 차가 없어서 포기했던 맛집들을 조금 더 손쉽게 찾아다닐 수 있었다. 광주나 남원 등에서 만났던 맛집들을 잊을 수 없다. 지방의 호텔들은 아내가 도맡아 예약을 하며 동선을 짰는데 야놀자앱이 편리하고 할인도 많아 최고라고 했다. 덕분에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호텔에 가보기도 했다. 쫙쫙 갈라진 커튼이 너울대는 입구로 들어가면 개인 주차 공간이 나오고 차를 대면 저절로 주차장 문이 닫혀서 투숙객들이 차에서 내린 뒤에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곧장 방으로 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기계 작동이 서툰 우리 커플은 주차장 안에서 인터폰으로 여직원과 여러 번 통화를 해야 했다. 대부분 신분 노출을 꺼리고 대화를 피하는 투숙객들 사이에서 우리 부부는 좀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호텔의 욕실 또한 잊을 수 없다. 욕실 한쪽 유리창을 통해 침대에서도 욕실 안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방에 불을 끄면 욕실은 무대로 변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며 요즘 욕실들이 이상하다고 민망하게 방에서 안이 다 보인다는 글을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렸다가 그게요, 부부라서 민망한 거예요 라는 패친의 답글에 둘 다 배꼽을 잡고 웃었다. 매일매일이 강행군이었다. 원래는 취재를 하고 숙소로 가면 그날 저녁에 기사초고를 마무리하는 게 계획이었지만 막상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골짜기까지 가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대로 녹초가 되었다. 인터뷰가 길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녹취를 했는데 나중에 녹취를 푸는 것도 엄청난 노동력과 주의를 요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내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공부를 안 한 티가 너무 났다. 스마트폰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인생 공부를 게을리한 게 내 발음과 억양과 자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맨날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세상 물정엔 담을 쌓은 채 나태하게 살아온 것이다. 뼈저린 반성을 해야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었다. 스마트팜은 과학과 효율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세계였다. 생산성으로 모든 게 평가되는 세상에서 내가 정 붙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기사도 인간적이거나 개인적인 냄새를 조금이라도 풍기면 건조하고 명료하게 다시 고쳐달라는 주문이 왔다. 어쩌면 아직 정신 못 차린 투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쩌랴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그냥 일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그게 일하는 자의 기본 자세임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매일매일 운전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조수석에서 내비게이션을 읽어주며 노심초사하던 아내도 나중엔 코를 골며 자는 경지에 이르렀다. 재미있는 건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였다. 한참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뜨는 경로 내유고는 정말 황당한 문구였다. 이게 뭘까 계속 궁금해하며 유추해보니 당신이 경유하고 있는 길 안에 사고가 있으니 돌아가는 게 어때라는 경고 문구였다. 기가 막혔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한글로 쓰다니. 하지만 잠시 후 터널 안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기존 차로를 유지하십시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뭔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말 같아서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 운전을 하는 동안엔 당연히 통화도 메신저도 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전라도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연속으로 카톡이 울렸다.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나는 미리 지방 출장 때문에 못 간다고 언지를 해둔 상태였다. 알람을 꺼달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아내에게 카톡 내용을 좀 읽어달라고 했다. 성준, 여보, 카톡 좀 확인해줘. 혜자, 영일 씨가 끝나는 대로 빨리 가겠대. 성준, 난 못 간다고 얘기해놨어. 혜자, 대명 씨가 조금 늦겠대. 성준, 점점점. 혜자, 정환 씨가 먼저 도착하거든 39,000원짜리 디너 시키면 된대. 성준, 횟집이구나. 혜자, 오늘 정치 얘기하는 놈은 입을 찢을 거래. 키키키. 성준, 키키키. 혜자, 영일 씨가 공, 술, 여 요런 야그만 하지. 성준, 아이고 새끼들. 혜자, 정환 씨가 그중에 진로 좋은 건 여자 얘기여. 키키. 성준, 점점점. 혜자, 대명 씨가 아이고 난 이제 고추로 오줌만 눌 거야. 키키키. 성준, 야 새끼들. 혜자, 한 가지만 해야지.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성준, 여보. 혜자, 대명 씨가 나도 니들은 오줌은 잘 나오나 보다. 성준, 여보. 혜자, 응? 성준, 그만 읽어도 돼. 혜자, 응. 고등학교 동창놈들이 메신저로 오줌 누는 얘기나 나누고 있는 걸 들으며 고속도로를 달리자니 처량하고 슬펐다. 그래도 이놈들이 다 나보다 나은 인간인데 나는 어쩌자고 동창회도 못 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헤매고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또 다른 멘트를 던졌다. 300m 앞 불량적재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불량적재 단속이라니 이 차 안에도 불량한 인생이 하나 적재되어 있는데 괜찮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피시 웃었다. 물론 아내에게 이런 생각까지 말하진 않았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